지금은 이제 거래량은 3,000건대였거든요. 10년 평균이 5,800건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서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4건 중에 1건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11월은 월 거래량 대비도 반토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율은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이게 아주 기이한 현상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살 때 중과세율을 20%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최고세율이 8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라는 게 오히려 시장의 매물을 더 줄이고 고가 지역의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시원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RM부동산연구소 최윤성 소장이고요. 망고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망고쌤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해왔나요? 일단 2025년의 전망이, 전문가들의 전망은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를 건데 전세 가격도 비슷하게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네, 어쨌든 모두가 95%가 오른다고 전망했고 실제로도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예, 특히 그 매매가 많이 올랐는데 그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가 이제 20% 넘게 지수가 올랐다는 거죠. 예,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순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광진구까지 많이 올랐어요. 이제 2024년은 강남 3구가 오르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강남 3구를 넘어서 한강벨트까지 오르는 원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강남만 뾰족하게 오르다가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상승이 퍼져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이벤트가 있었죠. 중요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소공이라고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에 토지거래허가를 풀었다가 3월에 다시 확대 재지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벤트가 왜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를 풀고 몇 달을 계속 모니터링 했다면 어쩌면 강남 쪽은 안정이 되고 그 주변으로 상승의 확산이 빠르게 퍼졌을 건데, 다시 강남 3구를 지정하면서 다시 강남 3구 쪽으로 돈이 몰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하반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강벨트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성동 옆에 있는 동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하자마자 11호 대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오소공 사태하고 11호 대책이라는 큰 두 개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11호 대책 때 규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운의 경기도 12개 구역까지 전부 다 토지거래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프리징 상태가 된 거죠. 얼음이 됐는데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드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이상한 현상,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매매는 많이 올랐고 전세도 많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세는 매매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이게 포인트죠. 어쩌면 2026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을까, 매매 가격은. 근데 전세는 작년보다 더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해보면 2026년에는 이제 매매도 많이 오르겠지만 전월세가 많이 올라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그냥 집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만큼 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얼만큼 올랐나요?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송파구예요, 송파구. 송파구가 22% 정도 올랐습니다. 지수가 2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수라는 게 평균이거든요. 평균의 함정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은 더 많이 올랐고, 송파구도 내에서도 이제 그 한강변에 잠실이라든지 비싼 곳이 있고, 위례라든지 마천, 거여처럼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있는데 잠실 쪽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22%인데 실제로 잠실은 막 20억씩 오른 곳도 많다는 거죠. 체감하기에는, 언론에 나오거나 체감하기에는 실제로 22%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느낌이고, 제가 경험으로는 KB나 한국부동산원의 지수가 오른 폭의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예, 많이 오른 곳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기도가 의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과천하고 분당이 거의 송파구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서울권, 저는 이제 서울이라는 행정구역만 서울이라고 하지 않고 서울 권역이라고 하는데, 서울 권역에 속하는 곳이 이제 과천, 분당, 그다음에 평촌, 이 정도는 서울 권역, 광명하고 하남도 서울 권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울의 상승세가, 강남 지역의 상승세가 동남권으로 퍼져서 과천하고 분당까지 퍼졌다. 그래서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물이 거의 없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거의 없고, 호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슈가 있는데, 이게 1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뭐 이주 계획이 없다더니 비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선도지구 주제가 안 되면, 이런 이야기까지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 했죠. 안 돼도 오른다.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다른 곳보다 훨씬 높을 거다, 막 그런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 분당의 온기가 이제 평촌이나 다른 신도시들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고, 분당 아래쪽으로 수지라든지 용인 일부 지역 있잖아요. 또 수원의 일부 지역, 여기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남, 광명은 이제 입주 물량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솟으면서 그 주변을 달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많이 올랐다. 서울 권역이 전체가 다 올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서울 권역 중에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강남하고 똑같은 3종 규제를 받으면서 불만이 좀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는 침묵의 랠리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침묵의 랠리. 제가 이제 시장을 보고 느끼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단어로 표현해 본 게 침묵의 랠리예요. 조용한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주식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은 3,000건, 11월 같은 경우에 3,000건 되었거든요. 10년 평균이 5,800건입니다. 매월 거래량이 5,800건인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실거래 가격을 전부 다 분석하다 보면 신고가 비율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5%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4건 중에 1건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하면요, 2022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죠. 급락한 이후로 2022, 3, 4, 5 이렇게 4년이 지났는데, 4년 내에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25%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11월은 10년 평균, 5년 평균 월 거래량 대비도 반토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율은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이게 아주 기이한 현상인데, 주식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먼저 접하시다 보니까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왜 집값이 안 떨어지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은 필수재 시장이기 때문에 집을 팔면 다시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자가 안 팔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매도자가 호가를 안 낮추면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오히려 더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식에서 생각하는 점 상한가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점 상한가라 그러는데, 그 요즘에 뭐 고속버스 회사들이 점 상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한가 때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죠. 이 거래량이 없는데 가격은 상한가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점 상한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도 어차피 전월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소라게 같은 거죠. 소라게. 작은, 덩치가 커지면 큰 새로운 소라게 뚜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게 하나를 매도하면 새로운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집은 이제 3억밖에 안 올랐는데 갈아타고 싶은 집이 5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잖아요. 사실 그거를 이제 대출로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가고 싶어. 그럼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집 호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물은 줄어드는데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간혹 가다가 거래가 하나가 되면서 거래량은 적은데 점상한가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침묵의 랠리.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지금 1월달, 현재 1월달인데 1월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2026년 1, 2월에 대출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게 묘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약간 놀라운 거는 1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있잖아요. 저가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3040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분들은 대출이 필요한데 이제 대출 한도가 풀리고 은행이 대출을 대하는 태도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26년은 중저가 지역이 많이 오르면서 집을 가지신 분들하고 안 가지신 분들하고 상대적 박탈감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5월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보입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살 때 중과세율을 20%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최고세율이 8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남는 게 없는 거죠. 82%.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은 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팔아가지고 그 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보통 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그럼 안 좋은 거를 팔고 합치는 분들은 팝니다. 근데 이게 이제 5월 9일 전에 매물이 일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만약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내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세금으로 파는 게 맞는가? 1억을 벌었으면 거의 뭐 8천만 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대부분을 국가에 내는 게 맞나? 그러면 안 팔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안 팔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종부세나 재산세는 80%까지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기대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걸 잘 버티기만 하면 안 파는 게 더 이득 아닐까? 이분들은 그리고 오래 투자를 하시거나 집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다. 내 인생은 길고 정권은 항상 5년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리 파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 매물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물이 더 급감하면서 점상한가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를 팔았어요. 5월 9일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을 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상급지로 또 이동을 합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게 오히려 시장의 매물을 더 줄이고 고가 지역의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다주택자들이 괴로워할 것 같으니까 시원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지속적으로 2017년, 18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 양도세 중과를 다시 2022년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가 다시 계속 유예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양도세 유예를 없앨 건데 이게 결코 집이 없거나 저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2026년 부동산 생존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포지션마다 다르겠죠. 무주택이 있으실 거고 1주택이 있으실 거고 다주택이 있으실 건데 다주택자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5월 9일 다주택자들은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5월 9일 전에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져갈 것인가. 가져간다 그러면 잘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올해도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2023년 초부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댓글이 험하게 나셨어요.
험하게 날렸는데 2023년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2023년에 안 사면 2024년에 후회할 거다. 2024년에 안 사면 2025년에 후회할 거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요. 2026년에 사지 않으면 2027년에 후회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뭐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혜택도 많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는 혜택이 많아요. 의외로 대출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길이 열려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살 수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사셔야 되는데 요거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기 신도시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산하고 분당인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분양가가.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새 집이었는데 똑같이 인프라도 좋고 일기 신도시였는데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죠.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 이 비밀을 알아내는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왜 많냐면 이거를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내 집이 잘 안 팔린다. 갈아타기는 보통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집을 비싸게 팔아야 상급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집을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게 싸게 팔면은 또 무슨 일이 생기죠? 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 집하고 상급지의 격차가 더 벌어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사지 못했음이 제일 불행한 거고 샀다면 덜 오름이 그 다음으로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도 5천만 원 비싸게 주고 샀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더라. 후회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이 더 비싸서 안 산 사람이고 그 다음 후회하는 사람은 똑같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덜 오르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 앞으로도 괜찮을 곳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실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환율 상황이 많이 어지러운데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환율이 이제 1479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발작이 일어났어요.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환율이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상관없는데 뭐 1,500원을 넘어간다든가 뭐 그 위로 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겠냐? 물론 개입을 해서 뭐 돈만 날렸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더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환율 1,500 되면은 뭐 부동산은 폭망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들이 많던데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그게 왜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환율이 높아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힘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대출금리도 내려가기가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거고 사람들이 대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대출에 의한 주택가격 매수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런 연결고리로 인해서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보통 말하는 부동산이 폭락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임계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 후반이나 6% 초반 정도 되면은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은 멀쩡하겠습니까? 아마 주식이 먼저 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이제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금융위기 같은 게 올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금융위기 같은 게 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금융위기가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데 그 낮은 확률에 기대가지고 그럼 집을 팔아야 돼? 주식을 팔아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게 더 오히려 바보 같은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나라 망한다. 부동산도 떡락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금리가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국채 순발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고 확장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장 재정을 하는데 그런 거죠. 국채라는 게 나라가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1조를 찍어서 팔아요.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팔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겠죠. 기관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몇 프로 주실 건데요? 이자 몇 프로 주실 건데요? 4%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4% 괜찮네. 샀어. 그런데 계속 찍는 거야. 그럼 이거 야, 이게 너무 찍는데? 그러면 4%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채의 순발행 규모가 계속 커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채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신용도가 제일 좋은 게 국가인데 국가에서 만약에 5% 이자를 주는데 그럼 은행에서 은행채를 발행하고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5%보다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를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고정금리는 은행채 5년물 무보증 등급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자꾸 찍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율보다는 이게 확장 재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두려워하시는 것보다 이런 기재, 이제 연결고리를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환율인데 환율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보면은 출렁출렁 하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됐다고 보면 2021년 이후부터는 그 상승하는 속도가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인 흐름 말고 전체적인 추세 한 5년의 최근 5년의 추세가 상당히 가팔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단순히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못 사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아니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이유는 다른 거겠죠.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공산품 써라 그런다고 공산품 써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을 얼마나 더 잘 키워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대책 말고 또 추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해외에다 투자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 또 환전을 많이 하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연금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서학개미의 문제다 뭐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높은 환율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뭐 1,200원을 가고 1,100원을 가기는 쉽지 않겠다. 고환율이 뉴노멀이다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다시 또 부동산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서민들은 살면 더 힘들어지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전월세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발전을 한다? 이건 확률적으로 낮으니 그냥 미리 예상해서 뭐 주식을 매도하거나 집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홀드하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데 국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국제 기준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국제 기준이라는 게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 자산이 편중돼 있다. 그래서 소프트한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돈을 이제 머니무브를 시켜야 된다. 그게 맞다. 우리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가계 부채가 적은 나라들을 많이 주로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말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높은 나라들이 몇 곳 있어요. 스위스, 뭐 카나다, 호주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 높고 국민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왜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전체적인 규모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자산이란 건 부채 플러스 자본, 그러니까 빚하고 자기 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빚의 크기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오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빚이 1억인데 자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 불안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빚이 1억인데 자산이 1억이에요. 어떤 게 더 불안할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보면 한국의 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계는 뭐 자산이 5억이고 부채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계 기준으로 보면 빚의 크기는 GDP 대비 클지 몰라도 가계는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내가 5억 있는데 그중에 1억이 빚이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가계의 부채만큼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는요,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얼마만큼 많냐면 빚만큼 많다는 거예요. 일시에 현금성 자산을 처분하면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는 이야기는 뭐냐? 부채 크기만 생각한 거고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대비 GDP의 수준이 낮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의 크기만 강조해가지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5억 있는데 1억 빚이 있는 거랑 1억 있는데 1억 빚이 있는 거랑 똑같은 부채 크기인데 다른 거다. 여러분들은 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는 생각보다 매우 튼튼하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빚을 당장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비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러티브라는 게 한국은 그래서 뭐 비생산적인 곳에 돈이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고 돈 생기면 그냥 주식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가는 내러티브가 되는 건데 그 내러티브들이 대부분 금융가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한국은행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가는 1등이 아니에요. 2등이에요. 다른 나라 이제 뭐 GDP 대비해서 이제 자산 비중이 이제 소프트한 자산이 많은 곳들은 금융가의 입김이 크죠. 거기는 금융가가 1등이고 부동산은 2등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금융가에서는 부동산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안 사고 금융가 쪽으로 들어오고 그 돈이 주식으로 돌아가니까 주식에서 돌아가는 돈이 많아야 자기들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러티브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불안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러티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든지 금융가 출신들은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보통 넥타이 메고 나오시죠.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꼰대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집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약간 지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막상 까놓고 보면은 돈은 냉정한 거니까 계속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장이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돈은 냉정합니다. 수익률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동안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좋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 때문에 집은 위험하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 위험하다. 그런 내러티브는 사실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지금 시장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당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동산 쪽도 좀 뭐 집을 산다는 게 인생 최대의 구매 아닙니까? 인생 최대의 구매인데 그냥 네이버 몇 개 보고 돈 맞춰가지고 사시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진 않아요. 자산을 가진다는 게 자본주의에서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거죠. 일단 사시는 분도 있지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산 격차를 계속 벌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주로 하고 24년 동안 부동산, 특히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그냥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잘하시고 코인을 잘하시면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집을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죠. 플렉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매일매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팔게 돼요. 좋은 걸 샀더라도 흔들림 때문에 팔게 된단 말이죠. 그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고 나서 다시 오르고 나면 우리는 개미 털기다, 기관이 장난치는 거다, 외국인이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남들의 잘못으로 포장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방어 기제 같은 거고 자기 합리화 같은 거죠. 어차피 돈을 잃었으면 돈을 잃은 겁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당신이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을 너무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 집을 먼저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 다음 포트폴리오로 소프트한 자산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다. 제가 존경하는 주식 투자자 중에 그 워렌 버핏도 있지만 피터 린치라는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랑 맞거든요. 그 마젤란 펀드를 27살에 받아갖고 20만 불짜리를 세계 최대의 펀드로 만든 다음에 또 그분이 40대에 은퇴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27살에 조그만 거 시작해갖고 세계 최대로 만들어 놓고 40대에 은퇴하고. 근데 그분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지먼트에도 불구하고 집을 먼저 사라. 주식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집을 안 사고 주식을 하면 망하면 한 대 나앉는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집을 사놓고 주식을 하면 주식이 망해도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지 않냐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흔들림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보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을 장만하시고 소프트한 자산,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부동산 구매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월급이 125만 원이었어요. 첫 월급이. 근데 집이 없었어요. 저도 그 시골에서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상경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신림동, 봉천동에 반지하를 전전했어요. 지금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고향이 이제 그래도 지방에 시였는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봉천고개라고 있어요. 살피제고개라고 하는데 그 길 넘는데 산동네를 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야, 서울이 어떻게 우리 동네보다 더 못하네, 이런 달동네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중에 크기가 저의 거처가 될지는 몰랐죠. 시골 출신의 이제 가난한 학생이니까.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 건설업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이제 IMF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 저축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생각해보니까 저의 벌이는 월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죠. 125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저축하겠다, 25만 원으로 생활하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를 점검해봤죠. 가계부라는 걸 써봤어요. 그때는 이제 손으로도 쓰고 뭐 엑셀로도 쓰고 했는데, 가계부를 써보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돈이 밥값하고 차비더라. 그래서 이제 차비도 자꾸 찍다가 보면 10만 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죠. 도시락을 싸가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도시락을 싸가고, 그 다음에 차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옆으로 이사를 나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 같이 올라와 있던 동생하고 누나랑 합치자, 그래서 주거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거의 25만 원도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남아갖고 책도 사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저축을 해야 하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를, 진짜 지금 이야기하면 영끌로 집을 샀던 거죠. 1억 8,700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처음 계약하러 갈 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성수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신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돈 2천만 원 정도가 사게 되는데 전세가 1억이었고 조흥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신한은행 합병된 조흥은행에서 후순위 대출을 받고 내 돈을 더하고 회사에서 또 기금으로 2천만 원씩 빌려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많이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합치고 마지막에 모자라는 돈은 지인에게 빌리고 그렇게 해서 1억 8,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성수동에.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출은 두렵고 뭐 대출 이자도 5%, 그 6%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대출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월급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빼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절약을 하게 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갚는 거죠. 다행히 이제 결혼하면서 맞벌이도 하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월급이 나오면 그 이자 갚는 재미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대출 갚고 집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부동산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집을 사는 것을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어렵죠. 첫발이 내디디기 힘들죠. 하지만 내디디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인생의 자산의 격차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빚을 갚으면서 10년을 열심히 살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격차가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게 나라고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을 단순히 구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주변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옛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방금 옛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옛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3년에 제가 부동산이 막 오를 거다 막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요 사람들이 집이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하락론이 우세했거든요. 조회수 차이에서도 격차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그때 용기가 더 필요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때는 집을 사기가 더 쉬웠습니다. 강남 3구도 규제 지역이 아니었고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도 대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가 집 사기가 더 좋았단 말이죠. 근데 2024년 5년 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출 규제, 규제 지역, 토지 거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수지 그 축전이죠. 축전에 사시던 애기 엄마가 있어요. 애기 엄마. 사연을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옛날 나 같고. 그러니까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왜냐하면 잘해줘야 되잖아.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니까. 열정은 대단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신생아 특례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열심히 1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2억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분당 같은 데는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당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안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분당에도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가보고 오셨더라고요. 가보고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가봤는데요. 5층짜리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당에 가보면 또 단지 중에 중층도 있고 단지 안에 또 5층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싼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것도 오를 겁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앞으로 진행이 될수록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이라는 곳 자체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추가로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똑같은 가격대로 지금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아웃퍼폼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을 잘 못하시더라고. 나름 제 기준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5층짜리를 사서 또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1년 4개월 정도 지나신 것 같아요. 8억 7천 정도에 샀던 집이 지금은 마지막 실거래가가 14억 7천 정도 되고 문제는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상한가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6억 정도 오른 거니까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 주변에는 용기 내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집값을 올리는 원리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집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M2는 단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돈이 늘어나는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거의 직선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내년에도 늘어날 거고 후내년에도 늘어날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유동성을 더 풉니다.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가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더 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간단한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이 근데 많이 오르는데 더 오르겠어요?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건 상수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문제, 공급이 많냐 안 많냐. 뭐 어차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니까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필수제는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이 떨어지든 오르든 내 집이든 아니든 어쨌든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당신은 어딘가에 가서 몸을 누일 집이 필요하다.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수요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수요의 태도가 달라질 뿐이죠. 자, 그렇게 보면 수요는 항상 있는데 집에 그러면 신규 입주 공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늘어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이 더 아웃퍼폼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거는 데이터를 보시면 2025년에 서울의 입지 물량이 3만 5천 호였거든요. 3만 5천 호인 상태에서 2%가 올랐어요. 자, 2026년에는 7,400호로 떨어집니다. 더 문제는 2027년, 8년, 9년에는 10,000호 미만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이게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착공을 해도 2029년에나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 7, 8, 9년까지는 확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10,000호, 평균 10,000호 정도 된다는 거죠, 서울이. 그럼 이게 10,000호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통계가 1980년 초반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가 무려 3년 동안 계속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IMF나 금융위기 때도 이거보다 입주 물량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3, 4년 동안 확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이 늘어나는 건 상수고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숙주로 자라는 괴물인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할 거고 집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 집값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값만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면 전월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을 잡으면 전월세가 더 오르게 됩니다. 시소 같은 거예요. 시소 같은 거. 시소 같은 거예요. 매매를 안 하면 전 전월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매매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전월세가 오를 겁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기 전에 나간다고 그러면 집주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못 올려받으니까 나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임대인이랑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 빨리 움직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갭 투자, 경매, 분양권 등 방법이 너무 많아서 초보자들은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동산 초보라면 현재 어떤 점부터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저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걸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됩니까? 그러면 주식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하이닉스를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고 그리고 비주택이 있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점점점 내려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투자할 수 있고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솔깃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을 전부 다 빚까지 내가지고 비싼 걸 사는 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게 비싼 이유가 있겠죠.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잘 모를 때는 가장 유명한
저렴한 거, 가장 좋은 걸 사시는 게 맞다. 입문할 때는 처음에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뭔가 장비 입문할 때 보면은 싸고 가성비 있는 걸 막 사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제일 비싼 걸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그냥 한 방에 제일 좋은 걸 샀으면 그 돈을 아꼈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레버리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초보자들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아파트, 이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아파트는 크게 내가 눈탱이 맞아가지고, 쉽게 말해 눈탱이 맞아서 크게 비싸게 살 이유도 없고 크게 싸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고 정보가 전부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위험이 덜하다는 거죠.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분석해서 이게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 싼지를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가치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의외로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는 안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뭐 지방의 저가 아파트,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혹해서 한두 개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저도 세 번의 부동산 시장의 오르내림을 경험해 봤지만 지난 장까지는 거의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동생이나 만약에 우리 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일단 아파트부터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지역에 최대한 좋은 걸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그렇게 살 때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된다. 살 수 있는 것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가격이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은 걸 선택하면 좀 더 당신의 자산의 형성 속도가 빨라질 거다. 좀 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망하게 보시는 입지는 어디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의 관측 시점이라는 게 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이제 봐야 죽으면지 살았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이 가격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산이 많이 형성이 돼 있으시고, 그리고 뭐 돈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고 입지가 좋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압구정동을 사면 되죠. 압구정동을 못 사면 반포를 사시면 되고, 반포를 못 사면 대치를 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99%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젊고 돈이 적어, 그리고 나는 이사를 열심히 다닐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수익의 관측 시점을 2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2년이 지나면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거나 일반 세율이 돼. 자,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불려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돼요. 한번 굴릴 때마다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또 눈이 더 많이 붙는 것처럼 비싼 집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년 내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지 이를 고민하는 게, 열심히 사시고 돈이 적고 이 젊은 청년들이 생각해야 될 아파트 투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나만의 강남인 거죠. 나만의 강남. 그러면 똑같은 걸 사면 안 되고 2년 내에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상승의 확산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펜틸런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인 게 오른다.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른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퍼져서 제일 마지막에는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 돈이 늘어날 때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파트에 대입하면 강남이 제일 먼저 올랐죠. 그 다음에 강남인과 한강벨트가 올랐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할 지역들은 이제 그 다음 뻔하지 않습니까? 한강벨트 옆에 있는 거, 동대문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강명이라든지, 제일 마지막에는 노도강의 끝까지 다 오르겠죠. 경기도까지 다 오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 그런데 신축만 고집하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호재는 있잖아요. 지택 생기고 지하철역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호재는 우리 집이 새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합심해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가지고 그럼 재건축을 밀어주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부도 아는 거죠. 여야도 다 아는 거예요. 집을 많이 지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 있어요. 재건축은 3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재건축이 같은 동네에 있다 하더라도 단지마다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다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동인데 서로 다른 단지인데 이 단지는 분담금이 2억이 나올 수 있고 이 단지는 분담금이 5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금방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당의 5층짜리 낡은 아파트도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익성이 좋거든요. 오히려 분담금 없이 환급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 좀만 더 해보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를 사는 게 중요하고 2년 내에 가장 많이 오를 것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나의 20대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나는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부자가 됐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의 20대 때는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예. 구두 뒷굽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금융회사 다녔었는데 회사 끝나면 구두 신고 진짜 구두 뒷굽이 달 정도로 다녔고 동네 가면은 그 동네 아파트 이름만 이야기하면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 줄줄 이야기할 정도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 자, 뭐냐면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 건데 열정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0km로 달릴 수 있냐, 150km로 달릴 수 있냐. 그게 열정의 차이죠. 자, 근데 150km로 다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딴 데로 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열정은 잠깐 자기 속으로 삭히고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일단 열정적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 게 별로 없고 선생님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씩 나오는 단어들만 보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그냥 아파트 하면 되고 서울에 좋은 곳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방향이 중요한 거다.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남원의 강남의 전략을 잘 짜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성공은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은 어쩌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가 결정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는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방향도 중요하고 주변의 커뮤니티도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시고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기 신도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3기 신도시는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서서히 입주를 할 건데 원래 계획은 2025년, 2026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본청량이 들어갔는데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이게 1000세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2030년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입주하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그렇지만 신도시는 예상보다 훨씬 늦게 진행이 됩니다. 2017년, 18년에 지정한 거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만 전혀 입주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제로인 거죠. 하지만 이게 천천히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상당한 입주가 예상되는데 만약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다면 저는 첫 번째로 관심 가져야 될 곳이 과천인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과천은 항상 세대수가 많지 않고 비쌉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허들인 거죠. 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은 교산 신도시. 그리고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송파의 중간 정도에 있고 3호선 연장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강남 3구 옆쪽이니까 가격이 상당히 시세 차익이 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것은 시흥하고 광명 사이에 있는 시흥 광명 그쪽을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순서대로 나한테 맞춰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오래된 집이라도 도심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린다. 현재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인가요? 자, 1주택자들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1주택자분들은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뭐냐면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 교육 관계를 다 만들어 놨는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면 아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안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또 교육 환경도 좋고 뭐 거의 12년 이상 초, 중, 고 살아야 된다는 가정하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게 바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일기신도시다. 일기신도시는 교육 환경이 기본적으로 좋다. 그리고 서울의 3대 학군지 있잖아요. 3대 학군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곳이 전부 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호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도 하겠지만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의 키워드는 아마 목동하고 여의도일 거다. 목동하고 여의도일 거다. 그래서 목동하고 여의도가 재건축으로 후끈할 거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목동하고 여의도는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목동하고 여의도가 비싸죠. 누구나 갈 수 없죠. 하지만 목동하고 여의도가 상단을 올려주면 그 밑에 목동하고 여의도에 못 가는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신고가 추정법의 추정 매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냐면 신고가를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슈가 되는 지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크기가 오르면 그 주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실루엘이 48억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잠실루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게 앵커링이 됩니다. 48억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더 이상 집주인들은 48억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48억? 그럼 우리는 50억.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 상한가 분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잠실루엘이 48억이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파크리오 그러면 우리도 저기가 48억이면 우리도 한 34억 정도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그게 신고가 분위기가 옆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송파 기준으로 보면은 파크리오였고 방이 오금동 하금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가락동 거여 마천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그 시차 파도 타기를 잘 하면 2년 내에 가장 효율이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싼 동네에 비싼 거를 저기는 내가 못 가는 곳이니까 관심을 끄지 마시고 크기의 상승이 파도처럼 이렇게 천천히 우리 집 앞까지 전이가 될 거다. 해수욕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저 멀리 큰 파도가 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곧 나 앞에도 큰 파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장 효율이 좋은 남원의 강남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 소형 평수 트렌드와 앞으로 국민 평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24평 사야 돼요? 34평 사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국민평형을 많이 지었어요. 24평, 34평을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대형이 이제 인기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중대형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서울은 25평이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제일 비싸죠. 평당 가격. 사실은 다른 지역들은 34평이 더 비쌉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24평, 34평을 하신다면 저는 24평을 사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 많아서 꼭 34평 살아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가격 상승 입장에서 볼 때는 24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와 평면의 혁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15년 전에는요 세대당 인구수가 3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세대당 인구수가 2.06명입니다. 한 명이 줄었어요, 한 명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34평은 방 3개, 24평은 방 2개였다는 거죠. 근데 구조와 평면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2010년대 이후권 보면은 5구제곱미터라고 하죠. 24평 같은 경우에도 방이 4개짜리도 있고요. 3개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0년 전 대비해서
똑같은 평형이 방 개수는 하나가 늘었고 세대원은 한 명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34평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비싸니까 34평 비싸니까 아무래도 24평으로 사게 될 거고 24평이 똑같은 가격, 34평이 더 비싸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입지가 한 급지 더 높은 곳에 24평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24평이 더 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에서는 적어도 24평 신축, 방 3개 이상 되는 걸 잡으시는 게 34평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다 이제 뭐 일일이 쟁여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24평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구조와 평면의 혁신 그리고 세대원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24년 동안 아파트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수많은 것들을 겪어봤어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했는데 세 번째가 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주제 넘게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서울이나 대도시의 핵심 지역이라면 올해 꼭 집을 장만하시기를 추천드린다. 내년에는 안 되냐고요? 내년에는 더 비싼 가격에 사시게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